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은책입니다. 오늘 오후에 아주 뜻밖의 뉴스가 있었죠. 이재명은 이제 운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13일 위증교사 사건, 즉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비리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제3자유물 사건에 이 병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명은 그동안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도 그 사건들에 함께 병합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게 되면 기록만 500건을 훨씬 넘는 이 엄청난 눈덩이 같은 사건에 이 사안이 아주 간단하고 이미 증거가 다 나와 있는 이 간단한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서 그 선고가 2, 3년 뒤로 늦어질 판이었습니다. 이재명은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것이 자기가 살 길이니 말입니다. 이재명의 다음 대선 출마가 가능하려면 그래야만 할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단은 이 위증교사는 대장동 등과 사건 구조가 달라 별도의 재판을 해야 한다 하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과 함께 기소된 위증의 당사자는 김진성입니다. 이재명은 위증교사, 그리고 김진성은 위정, 그렇습니다. 그 김진성은 최근 병합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억인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기는 이 간단한 사건으로 빨리 처벌받아야 될 텐데 이 재판 때문에 3년씩 4년씩 불확정한 상태로 놓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테니 말입니다. 재판장 김동연 부장판사는 재판부 내에서도 병합 여부에 대해 상당한 검토를 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진성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고 쟁점이 달라 따로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단 이 사건은 따로 진행하겠다. 다만 그 뒤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심리 경고에 따라 이 대장동 사건 등과 분리해서 선고를 할지 아니면 병합해서 선고를 할지 추후 결정하겠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이 위증교사는 한 2번 재판하면 재판을 더 할 게 없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는 이 김동연 부장이 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일단은 사건 자체를 급하게 진행할 생각을 없고 통상적인 위증교사 재판처럼 진행할 것이다. 변호인들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요, 이 위증교사 사건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더라도 4월 달에는 선고를 해야 될 텐데 아무리 통상적으로 재판한다 이러면서 늦추더라도 얼마나 늦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위증교사 사건은 일종의 사법방해죄로서 중범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법방해죄가 따로 없지만 미국 같으면 그 20년 가까이 형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방송 토론회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했죠. 그 발언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되어서 또 기소가 됐습니다. 그는 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사 사칭 당시 성남시장 김병양의 수행비서였던 정인 김진성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백인동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김인섭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이 김진성에게 당시 녹음 파일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다시 발화했습니다. 어쨌든 이 위증교사 재판은 길 두세 번이면 끝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더 할 게 없는 사건입니다. 증거도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재판부가 결론을 내려놓고 대장동 사건 등과 선고를 함께 하겠다며 이를 미룰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게 국민에게 얼마나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운도 이제 다 하는 것 같다. 자, 한동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객 한동훈이 이재명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말은 아주 세련됐지만 치명적인 칼날이었습니다. 이재명은 그 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답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뭐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씀 하는가 싶었는데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비극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동훈이 발언은 10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회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전주회 의원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정섭 검사 탄핵에 대해 보복, 협박, 방탄 탄핵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떤 과오가 있는 경우에 감찰과 징계, 사법 시스템이 돌아간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도의 의혹들이 제기되면 국민이 이름도 모르는 검사들과 판사들을 다 탄핵할 것인가? 문제의 정답은 바로 그 뒤에 한 말입니다.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이 만약 이재명 수사와 관계가 없어도 탄핵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 탄핵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수사와 연관이 되지 않았으면 이정섭 2차장을 절대 탄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것 생각도 않고 발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불법 탄핵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동훈이 말한 바처럼 탄핵을 하려면 그냥 불법이어서도 안 됩니다. 파면을 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어야만 합니다. 한동훈은 민주당은 일반 국민들보다 중대한 불법에 대한 더 관대한 기준을 갖고 있다며 문제의 샴푸 발언을 했습니다. 샴푸 정도는 세금으로 사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않느냐. 기소되어도 당대표직 유지하기 위해서 규정까지 바꾸지 않는가. 이재명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판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동훈은 다시 이재명의 폐부를 깊숙이 찌르는 말을 던졌습니다. 중대한 불법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기준을 가진 분들이 앞으로 이런 정도의 기준으로 탄핵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저는 그걸 묻고 싶다. 말하자면 중대한 불법에서는 자기 자신이 중대한 불법에 있어서는 눈을 감은 이재명이 이정섭 차장의 위장전입 같은 그 문제, 탄핵을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탄핵을 한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할 것이냐, 그걸 묻고 싶다는 겁니다. 앞에 한동훈이 힐난한 이재명의 도덕기준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공무원에게 일제 샴푸를 사오라고 했죠. 청담동까지 가서 경기도 법카로 사왔습니다. 결국 경기도청에서 이 비용을 댔다는 바로 그 의혹을 언급한 것입니다. 뒤에서 말한 탄핵 제도를 운용하는 이재명의 기준은 수원지검 2차장인 이정섭의 탄핵 소추안에 나오는 바로 위장전입의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한동훈은 민주당의 중대 불법의 기준을 물은 것입니다. 탄핵을 하는 중대 불법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결국 이번 이정섭을 탄핵 소추하려던 것은 이재명 수사검사에 대한 보복성의 불법 탄핵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왜 이재명과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걸까요? 전주회가 지적한 바처럼 이정섭이 인정한 것은 단 하나, 위장전입뿐입니다. 이 위장전입은 지금까지 파면에 이를 정도의 불법 행위가 아니었으며 더더욱 직무와 관련한 범죄도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탄핵을 할 정도의 불법 행위라면 문재인 정권 때 살아남을 강요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탄핵 규정인 헌법 제65조 1항이 정한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도 아닌 것입니다. 위장전입이 직무 집행은 아니죠. 자, 이제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이준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민주당은 이른바 조추송 출마설에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조추송, 조국, 추미애, 송영길, 이 세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조국은 그렇다 쳐도 추미애, 송영길은 내놓고 친명 편을 드는 사람인데 왜 곤혹스럽다는 걸까요? 언론은 조추송 리스크라고 쓰고 있을 정도입니다.
조국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송영길도 돈 봉투 사건의 유일 수혜자로 지금 검찰 수사 대상자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럴만 하지만 추미애는 왜 또 부담이 되는 걸까요? 언론은 이들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에 중도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이들과 선을 긋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으로는 출마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언론이 표현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이들이 각자의 행보를 이어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 내년 총선을 앞둔 상시적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조국, 추미애, 송영길은 자신들이 뜨기 위해서인지 요즘 연일 윤석열 정부를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총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조국은 비법률적 방식으로라도 명예회복을 해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여러 사람을 놀라게 했죠. 그게 지난 6일이었습니까? 김어준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는 10일 페이스북에 민주진보 진영의 총선 승리, 절대다수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정권 교체 등은 제 개인에게도 가장 큰 명예회복이 될 것이라며 장관도 교수도 아닌 주권자 시민으로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 실력으로 장관도 하고 교수도 했으면 이제 만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가 출마한다면 어디일까요? 언론은 서울대가 있는 서울 관악, 아니면 문재인이 살고 있는 양산, 또 자신의 고향인 부산 이런 등등을 예상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가 당선될 곳은 없습니다. 아마도 민주당 공천을 받지 않고 연동제를 노려 비례정당을 차려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국은 9일 문재인이 평산 책방에서 DK 눈물이라는 책 사인회를 하는 등 사인회와 북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DK는 정의의 여신이죠. 법원에 가면 이 안대를 두르고 있는, 그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 여신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입니다. 송영길도 책을 냈습니다. 송영길의 선전포고라는 책입니다. 참 제목이 험합니다. 선전포고. 그런데 9일 조계종 총무원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한동훈을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엔 뉴스를 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사고라도 치지 않으면 어느 언론이, 어느 신문이 송영길의 출판기념회를 대수특필 하겠습니까? 송영길은 이날 연설에서 한동훈을 향해 건방진 놈, 어린 놈이라며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 연설 목소리가 그대로 방송을 탔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는 그대로 수록이 됐습니다. 문자 그대로 대서특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송영길은 한동훈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딨나. 이 어린 놈이 국회에 와서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사 선배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냥 놔둬야 되겠나. 내가 물병이 있으면 물병을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 참 대단한 분입니다. 글쎄요, 송영길에게 붙어있는 여러 별명들이 있죠. 그걸 생각한다면 본인도 좀 자중자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영길이 말입니다. 한동훈은 민주공화국을 능멸한 범죄, 검찰의 핵심이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이 말을 듣고 멋지다 송영길 이러면서 박수치는 자들이 있다는 게 오늘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60세 송영길이 50세 한동훈을 어린 놈이라고 했다. 이게 뉴스가 되니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히는 정치판입니다. 지방선거 때 그는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계양을 국회의원직을 던졌습니다. 그때 영천은혜사에 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김남국 등이 내려가서 그를 설득을 했죠. 그는 왜 서울시장에 출마했을까요? 낙선할 줄 뻔히 알면서 말입니다. 어떻든 그 바람에 이재명은 국회의원 방탄조끼를 입은 것인데 송영길의 비극은 계속됐습니다. 돈봉투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그는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총선 불출마 의사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그가 내년 총선에 출마를 강행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하는 특유의 86세대 사고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송영길의 욕설에 한동훈은 아주 점잖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는 11일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 입장문에서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의 생산적 기여도 별로 없이 자그마치 수십 년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시민들 위해 도덕적으로 군림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고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었다. 그는 또 86세대의 특권의식을 운동권 정관 여부라고 했습니다. 운동권 정관 여부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운동을 한 분들이 엄혹한 시절을 보여준 용기를 깊이 존경하지만 일부가 수십 년 전의 일만 갖고 평생 대대손손 전 국민을 상대로 정관 여부를 받아야 한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짜증나는 것도 바로 그런 운동권입니다. 자, 추미애 얘기입니다. 추미애도 현실 정치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거부권을 남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노란봉투법을 두고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라고 말을 한 데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은 것은 윤석열 건폭 정권인데 노동자 탓을 하느냐. 건폭 정권 2년 차에 세계 무역 순위 200등, 북한에도 밀렸다. 왜 이 나라 좌파들은 하나같이 윤석열 정부를 검찰 정권, 건폭 정권, 검찰 독재 이렇게 부르는 걸까요? 거기에다 세계 무역 순위 200등, 북한에도 밀렸다는 말은 무슨 헛소리입니까? 무역 순위 200등과 무역 수지 200등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무역 수지 200등이죠. 무역 순위가 아니라 무역 수지 순서란 얘기입니다. 왜 무역 수지가 200등으로 밀렸겠습니까?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리고 우리 반도체 수출이 지난 1년 반 동안 추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무역 수지가 그렇게 밀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세계 무역 순위 200등이라고 하면서 북한에도 밀렸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이 헛소리입니까 아닙니까? 하여튼 추미애는 출마 의지를 여러 번 밝혔는데 광진에서 나온다면 곳간에 돈이 섞고 있다던 고민정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추미애 고민정의 싸움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어떻든 민주당에서 조국, 송영길, 추미애에게 공천을 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조국의 출마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당에서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 홍익표는 라디오에서 아주 냉정한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조 장관 개인의 판단이고 아직 우리 당에 들어오신 것도 아니다. 언론에 나온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세 사람의 출마가 강성 지지층에게 환영받겠지만 중도층 민심에 도움이 되겠느냐. 조국과 송영길은 당원도 아니어서 출마 자체를 막을 방법도 없다. 그리고 보니 조국 출마를 계속 부추기는 분이 있더군요. 바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죠.
그래서 그분은 또 진도에 공천을 받을지 그것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여담으로 어제는 민영배도 바로 이 싸움에 끼어들었습니다. 민영배가 누구입니까? 위장 탈당으로 검수완박법에 엄청난 공을 세운 분이지 않습니까? 그가 민주당에 복당을 했죠. 그는 어제 페이스북에 어이없는 XX네, 정치를 누가 후지게 만들어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며 한동훈의 입장문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그런 XX에 뭐 자석이란 말도 들어가고 사람이란 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인물이란 말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의 농을 내놓았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는 정치를 후지게 했다고? 누가? 송영길 같은 부류가? 한동훈 같은 XX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은 이 글에서 다는큰데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들이라고 질타를 했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정말 정치 후지게 합니다. 자, 이번엔 이재명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참으로 지독합니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잠잠하던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특검법, 그것도 김건희 특검법, 참 감성적인 공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20일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에 민주당 대변인 박성준은 기자들에게 김 여사 수사를 안 하는 것에 대해 비공개 최고위에서 최고위원들이 많은 얘기가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는 12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법 본회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결국 지난 4월 27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으로 국회에서 처리된 뒤에 한동안 잠잠하던 이 김건희 특검법 이슈가 12월이 다가오면서, 그러니까 총선 5개월을 앞두고 다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지렛대로 삼아 윤석열 정부의 리스크를 부과하겠다 하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법사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해야 합니다. 법사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특검법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서 6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올해 12월 강행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참 정치 후지게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인유한 얘기입니다. 혁신위원장은 혁신일만 하지 왜 엉뚱한 일을 벌이는 걸까요? 인유한의 광폭 행보가 일화제입니다. 심지어 강기정도 불러서 만나고 민주당 출신들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게 누구 뜻일까요? 그가 서대문갑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지금 인유한의 행동과 발언은 이제 혁신을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인유한은 10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민주당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났습니다. 강기정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자 인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지금 개헌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게 혁신위원장이 할 일인가요? 인유한은 8일엔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죠. 그리고 7일에는 이준석의 멘토 김종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비대위원장도 아니며 공관위원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공천에 관한 기준부터 당의 노선까지 전단하려고 드는 것입니까? 그가 내놓은 세 개의 혁신안, 이준석, 홍준표 3인안, 그리고 영남 중진과 대통령 측근 험지 출마론 혹은 불출마 강요, 또 비례대표 45살 제한론, 이런 혁신안 등은 제게는 솔직히 혁신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당의 정체성도 확립하지 못한 정당이 이런 것으로 혁신이 된다고 믿습니까? 당의 강령과 정강 정책에 경제민주화니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번연히 들어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인유한에 무척 우호적입니다.
심지어 지난 4일 이준석이 부산 콘서트에 찾아가서 면박을 당한 일에 대해서도 고도의 전략이 아니냐 하는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인요한이 면박을 당하자 이준석의 태도가 문제, 이런 여론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요한이 던진 친윤계와 영남권 중진의 수도권 험지 출마 혹은 불출마 요구는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공관위가 쥐어야 할 칼을 인요한이 먼저 잡음으로써 시기상으로도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공천을 앞두고 아니면 공천 과정에서 정말 거물이 물러나야만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텐데 그를 타이밍을 이제 빼앗아 버렸다는 겁니다. 게다가 불출마 요구, 험지 출마 요구는 외면을 받고 있고 이준석 징계 취소는 당사자의 반발만 사고 있습니다. 드디어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남은 한 달 활동 기간에 인 위원장이 과욕을 부리면 오히려 사고를 칠 수 있다는 당내 여론도 강하다. 자,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어쨌든 영남 중진이든 윤 대통령 측근이든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인요한이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어제 밤에 나온 뉴스입니다.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위원회의 조기 해산을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에드블룬을 띄운 겁니다. 인요한은 당내 주류 의원들 이름을 직접 공개 거론하며 불출마 및 험지 출마 희생 결단을 압박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경우에는요, 당이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인요한은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사람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인요한이 이른바 공관위원장이 할 저승사자 역할을 먼저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인요한이 이런 월권을 뒤에서 부추기고 있을까요? 인요한이 귀에 귓속말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혁신의 대변인 김경진은 지금 우리가 하는 역할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굳이 혁신 임기를 다 채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주라도 혁신 종료를 선언하고 혁신을 조기 해산해 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협박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들어야 하는 겁니까? 인요한은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특단 대책을 강조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나는 정치권에 빚진 것도 없어 자유롭다. 빚진 게 없으니 못할 게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혁신위원장을 맡은 것부터 사실 빚을 진 것입니다. 그를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로 띄워 올렸으니 말입니다. 다급해진 인요한은 내년 총선 출마도 포기했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출마 가능성을 묻자 아니다, 다 내려놨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른바 윤핵관 거짓 표명에 관심이 쏠리는 판에 장제원이 또 오버를 했습니다. 장제원이 지난 주말 새 과시 행보를 한 겁니다. 친윤계 핵심 장제원은 11일 자신의 외곽 조직인 여원산악회가 경남 함양에서 연 창립 15주년 기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여원산악회 가끔가다 언론에 나오죠. 뭐 1,100명이 모였다. 뭐 이런데 이번에는 4,200명입니다. 그가 페이스북에 직접 쓴 글입니다. 경남 함양체육관에 버스 92대 4,200여 회원이 운집했다. 그걸 운집이라고 표현한 겁니까? 여원산악회는 장 의원이 여의도에서 어뜸이더라. 그 여의도 여자를 따고 어떤 문자까지 붙여서 여원. 그래서 산악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한편 이준석은 3.8 전당대회 당시에 그를 지지했던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이 언론에서는 천하용인 이렇게 부르죠. 이 천하용인 등과 10일 만났습니다. 그 사진이 나온 뉴스가 신문마다 다 실렸습니다.
왜 이게 뉴스가 됐을까요? 이준석이 이 회동에서 실제 소통 중인 현역 의원 6명에서 7명 그런 분들이 있다 이렇게 명단을 공유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과 함께할 현역 의원 6, 7명이 있다. 일종의 분당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회동 직전에도 그는 라디오에 나가 국민의힘 현역 중에 신당에 동참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사람은 허나 비례대표 의원 외에는 공천 탈락 경우 아니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천을 탈락하면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신당에 뛰어들 사람이 있을지 모르죠. 허나도 비례대표이니까 배지를 달고는 합류하지 못합니다. 어떻든 이준석은 아무 연고도 없는 대구를 왜 지금 뻔질나게 찾아갈까요? 저는 그것도 몹시 궁금합니다. 홍준표는 아마 대구에서 이준석의 당선자를 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더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는 이준석이 라디오에서 폭탄 선언까지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총선 중책을 부탁해도 당으로 돌아갈 뜻이 없음을 밝힌 것입니다. 그는 인요한이 내년 총선에서 중책을 맡아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제안한 것에 대해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걸 믿겠냐? 믿질 않는다. 제가 뭘 하겠다고 한 다음 날 바로 뒤통수 치려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걸 누가 믿냐? 엄청난 불신이 깔려 있는 겁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도 신뢰가 없냐? 이렇게 진행자가 묻자 이준석은 놀라운 답변을 했습니다. 그는 신뢰가 없는 장본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정말 모릅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정치는 정신이 하는 것이지 정상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협잡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